네, 오늘 4월 11일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음, 여러분들 요즘에 원래 이만큼까지 내지 않고 있던 이자들을 내고 있어서 굉장히 고생이 많을 텐데요. 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발표하는 날입니다. 잠시 후 10시가 되면 발표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가 동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경기 상황도 너무 안 좋고 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재미난 기사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여러분도 아시죠?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 경제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대한민국 금리 인하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사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으로 예측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 경매 공매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그 얘기까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잠시만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부동산 금리 시장을 부동산이 아니죠. 은행 금리 시장을 이렇게 우리가 봐왔었는데요. 23년도 1월 달에 3.5%를 찍고 너무 이제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올리지 못하고 2월 달에도 3.5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여기서 내리면 안 되는데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정책적으로 눌러가지고 금리를 내렸죠. 지금도 원래 5% 거의 막 6%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실질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말고 기준금리가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몇 퍼센트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출 이율은 뭐라 그래요? 시장금리라고 얘기를 하죠. 시장금리. 자, 이거는 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장금리하고 기준금리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시장금리를 우리는 한 6%, 막 5점 후반대, 막 이렇게 대출을 받았었는데 지금 저희 그 공장 같은 거 낙찰받으면 90%뭐 이상도 진짜 대출이 나오고 있고요. 4% 후반대 대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기준금리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이죠. 항상 경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동안 역사가 계속 그래 왔고요. 뭐라고요? 시장금리가 먼저 반영을 하고요. 기준금리는 후행으로 따라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예. 정부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낮췄단 말이에요. 누르라고 계속 지시했고 그래서 지금 많이 눌려 있고요. 심지어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은 3.1%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응? 3.1% 지금 시장금리를 적용해서 전세 대출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지금. 예, 지금 그만큼 많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금리가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고금리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대환 대출을 통해서라도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좀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블룸버그 긴축 마무리 가시권. 예, 내년엔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연준 기준금리 내년엔 4에서 4.2% 예상. 예, 지금보다 이제 당연히 내려간 상황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은요, 기준금리 내년 2.5%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아까 몇 프로였어요? 3.5%, 3.5%였는데 여기서 2.5%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역사를 통해서 금리뿐만 아니라 모든 걸 예측을 많이 하고 많이 맞춰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되고요.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님, 글로벌 중앙은행의 긴축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먼저 인상 속도를 줄이면 각국 중앙은행이 뒤따를 거라는 전망이다. 이건 항상 그래왔죠. 자,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죄송합니다. 10일 현지 시간 보고서를 통해 대다수 글로벌 중앙은행이 이미
기준금리 인상 최고치에 임박했거나 최고치를 찍었다면서 긴축정책 마무리가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경제의 90%를 차지하는 23개국 중앙은행의 금리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20곳이 2024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네, 이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23개 중앙은행이 거의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중에 20곳이 거의 다죠. 예, 20곳이 2024년에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게 우리만 내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 같이 내리면 왜냐하면 부동산의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들은 금리를 낮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살아나야 되거든요. 자, 그럼 경기가 살아나려면 우리만 낮추고 다른 데는 안 낮추고 이러면은 우리가 좋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있다. 자, 그래서 올 3분기에 각국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년에는 대다수 국가가 금리를 내릴 거라는 예상이다. 뭐 지금 상태에서 3분기면은 이제 그 7, 8, 9월 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까지 뭐 올려봐야 베이비 스텝 0.25 정도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아마 보합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올 연말부터는 어때요? 대다수 국가가 금리를 내릴 거라는 예상이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항상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를 후행으로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기준금리가 말이 헛나오네.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이고요. 기준금리는 뒤늦게 움직입니다. 왜요? 시장금리와 분위기를 보고요. 그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안 좋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왔죠. 그럼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는 못할 망정 올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발표하겠지만 분명히 3.5의 동결이 일어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대다수 국가가 금리가 내려갈 건데요. 올 연말부터는 어때요? 지금부터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도.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마저 읽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미국 연준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맞는 말이죠. 항상 미국이 전 세계의 큰형님이기 때문에 이 형님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휘둘리고 있죠. 우리도 올리고 싶진 않았지만 왜 올렸어? 큰형님이 올리니까 안 올리면은 우리는 망한단 말이야. 큰일 난단 말이야. 예, 정부 입장에서도 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온 국민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올려? 근데 안 따라가면 우리 나라가 망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걷어? 안 올 수도 없고, 그죠? 여러분, 그래도 지금 겨우 버틴 거야. 겨우 버틴 거야. 예, 원래면은 3.5가 아니고 한 4까지 갔어야 돼요. 4까지. 예, 너무 힘드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예? 자,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연준이 다음 달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한 후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연준. 자, 추가 인상을 조금이라도 멈칫한다면 수십 년 내 가장 공격적이던 전 세계의 긴축 기조 방향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올 수밖에 없는 지금의 미국의 또 SVB다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연준이 올해 내내 인상할 금리 4.75에서 5%의 폭으로 0.25포인트를 예상했다. 이후 올해 말까지 5에서 5.25를 유지한 뒤 내년에는 4에서 4.25 무려 1%를 낮추네요. 4에서 4.25%로 내려갈 것이라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내다봤다. 한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한국은행이 현재 기준금리 연 3.5%를 연말까지 유지하고 내년에는 이를 연 2.5%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예, 아주 이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일단 좋아요, 나빠요? 예, 일단 무조건 좋죠.
왜냐하면 내가 다달이 내는 이자도 좀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재테크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단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이 오를까요? 자, 이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별 생각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역사를 또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반등 효과는 있었습니다. 반등 효과는 있었는데요. 다시 금리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낮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들 때문에 경기도 안 좋은데 또 돈을 뭘 하기가 힘들죠. 여력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으나 다시 보합으로 가거나 오히려 약간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도 반드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막 또 지금처럼 막 폭락이 막 이 지금 폭락 같은 조정도 아니고 조장이라 그래야 돼? 포랑이라 그래야 돼? 막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지는 이 정도의 시기 상황은 아니어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입지가 좋은 곳은요, 큰 영향이 없을 거고요. 입지가 안 좋은 것은 그대로 금리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 없이 보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약간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요, 한두 가지만 보면 안 되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금리가 낮아졌을 때, 올라가다 낮아졌을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 반드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와중에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거가 있냐면, 내년에는 총선이 있죠. 총선 때는 항상 돈을 풀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하락이 와도 그렇게 하락이 올 것 같진 않고 최저 보합을 유지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총선이 왔는데도 미분양 물량을 해결해 주지 않는, 그리고 그런 정책 방향을 도와주지 않는 당이 있다면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투표권자들이 좋은 표를 날릴 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총선 전까지는 아마 부랴부랴 해결하는 모습들이 생기면서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 방향성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다. 여력이 충분하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금리가 인하가 오게 되면 또 이게 총선이 맞물려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막 떨어지거나 또 이런 상황보다는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보합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입지가 좋은 곳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어서 반등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준금리는 내년부터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시장금리가 먼저 움직인다 그랬죠. 벌써 지금 시장금리가 움직였잖아요. 이번 달, 이 한 달 사이에, 아니죠. 3월 달 사이에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금리가 많이 요동을 쳤단 말이에요. 많이 하락했어요. 예. 저희는 이제 계속 낙찰 받고 있고, 우리 회원님들도 그렇고, 계속 지금 뭐 세 빼고 있고, 매매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출 받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벌써 움직였어요. 예. 또 지금 보합으로 시그널을 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더 실질적으로 연말까지는 조금씩 계속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 돈도 풀리고, 금리도 좀 내려가네? 그러면 수요자들이 어때요? 마음 심리 상태가? 이 정도면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고, 살만한데? 왜냐면 여러분들 1월 달에 가격이 떨어진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요. 30%막 이랬어요. 35%, 30%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2월 달에는 어땠어요? 규제 완화하고 이것저것 막 나왔었잖아요. 2월 달에는 어땠죠? 매매가 대비 하락폭이 아까 1월 달에는 30에서 35였는데 2월 달에는 25에서 30 이랬단 말이에요. 3월 달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25에서 20이에요. 지금. 25에서 20으로 자리를 약간 찾아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 계속 보합이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입지가 좋은 곳은 지금 벌써 전반적으로 평균을 보면 요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30%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20%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개중에 이제 입지가 좋은 곳들은 그럴 거고, 금매도 사라지고, 오히려 약간 걷어들이고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럼 지금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약간 지금 현 상황과 다르게 전세 시장은 어떻죠? 지금 전세 시장은 그 보증보험을 공시지가의 126%만 6%까지만 보증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재계약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낮춰 거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금 분위기가. 예전에는 150%까지 해줬는데 지금은 150%가 아니라 126%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진 않았는데 126%까지 떨어뜨리니까 너무 많이 지금 낮춰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집은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이 정도면 그 가격이 아닌데 지금 아직 이 시장에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126%의 보증보험을 둘 수 있게 해주지만 약간의 월세 비용을 따로 받으면 되겠죠. 약간 반전세 개념인 거죠. 예. 어쨌든 예. 어떤 이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하고의 분위기는 이 정부의 정책 방향들 때문에 약간씩 좀 이타적으로 약간 움직이고 있는 동향성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126%에 대한 어떤 이 보증보험 때문에 일어나는 전세 시장의 어떤 금액 비율이 정착이 되고 이제 요거에 따른 어떤 비율로서 이제 안정기가 오게 되면 한바탕 부동산이 다시 전세가가 상승하는 시장이 도래하게 될 겁니다. 상승하는 시장이. 자, 전세가가 점점점 상승하는 시장이 왔을 때 그때는 또 우리가 좋은 시장으로 매매가도 이제 상승 터닝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의 흐름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세가율의 추이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금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니까 걷어들이는 분위기구나. 2달 전까지만 해도 급매물도 나오고 지금 처리하면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때요? 선두로 내려가면서 어때요? 부동산의 하락을 계속 조장해주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어떤 거예요? 주택에 대한 얘기만 한 거예요. 주택에 대한 얘기만 한 거예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무주택자라면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주택자라면 나쁘진 않지만 골라서 사야 될 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무주택자가 됐던 무주택자면은 무조건 사야 되고요. 다주택자들은 사도 되긴 되는데 골라서 좋은 입지에 있는 것만 사야 되겠다. 예,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까지는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주택 이외의 시장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지금 꼬마 빌딩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창고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격이 하락이 왔을까요? 실질적으로는 하락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 상황에 팔을 거면 물론 시세보단 약간 낮춰서 내놔야지 팔립니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조금 약간 높은 상태고, 근데요 지금 블룸버그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전문가들이 앞으로 하락이 될 것을 굉장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장이 됐든 창고가 됐든 토지가 됐든 꼬마 빌딩이 됐든 이런 걸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막 상승할 때는 굉장히 부담됐어요. 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니까. 근데 이 대출을 우리가 1, 2억 받으면 크게 지장 없어요. 그냥 내면 됩니다. 뭐 몇만 원 오르는 거니까요. 한 10만 원 올라봐야 10만 원 오르고 20만 원 오르고. 물론 그것도 작은 거는 아니지만, 근데 꼬마 빌딩이라든지 창고 공장 이런 거는 토지 투자잖아요. 금액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몇십억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 금리 1%에 대한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앞으로 점점 하락이 올 거라는 시그널을 지금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사는 데 있어서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부담이 없죠. 자, 이럴 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변동금리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는 안 됩니다. 고정금리 아니면 안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 은행도 하락이 될 거를 지금 뭐 너무 전문가들이 많은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또 금리를 자꾸 낮춰야 되잖아요. 손해잖아. 변동금리 할 거면은 금액 이만큼 금액 안 나와요. 예, 원래 80% 대출해 줄 건데 변동금리 한다 그러면은
60%만 해줄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일단 고정금리밖에 할 수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출 일단 많이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일단 고정금리 하고 나중에 대환대출로 갈아타면 되지.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죠? 항상 이제 은행도 은행 그들의 이익 때문에 어떨 때는 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어떤 이유를 굉장히 넓혔다가 어떨 때는 좁혔다가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다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입장에서 항상 최고의 선택을 그때그때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자, 지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급박하게 뭐 토지 시장이라든지 창고 공장, 뭐 꼬마 빌딩 이쪽이 거래가 조금 주춤은 했었어요. 네, 주춤은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옴으로써 이런 것들도 이제 거래의 날개를 달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리고요, 꼬마 빌딩, 창고 공장, 토지로 갖고 있었던 분들이 그동안 이 몇 년간 얼마나 많은 이익을 줬는지 이제 많은 SNS 어떤 이런 유튜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원래 임대로만 사용해서 쓰고 있던 분들이 진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사고는 싶은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못 사고 있는 잠재 세력이 굉장히 많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이때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왜요? 주택의 가격은 지금 이런 상황에 난리였죠. 막 떨어졌지만 창고 공장 떨어졌나요? 10원도 안 떨어졌어요. 네. 여러분, 창고 공장 떨어졌나요? 네, 꼬마 빌딩 안 팔아요. 이 가격에 왜 팔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PF 대출 감당 안 돼가지고 이제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라도 팔아서 메꿔야 되니까 이런 현상은 일시적으로 있었을 수 있었으나 보통 그 정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금적으로 힘든가요? 힘들지 않아요. 지금 다 뭐 했어요? 버텼어요. 아니, 반드시 오를 걸 알고 있는데 힘들었을 때나 좋았을 때나 연평균 따져보니까 강남에 있는 빌딩은 1년 동안 9%씩 계속 올랐었는데 이 통계를 알고 있는데 누가 지금 헐값에 팔아요? 안 팔아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자, 초반에는 주택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예측을 얘기했고요. 후반부에는 꼬마 빌딩, 토지, 창고 공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또 예측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아주 좋은 시장이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요 시기에 이제 타이밍만 여러분들만 보고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일반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나 타이밍 보고 있는 거지. 경매, 공매로 어느 때나 아울렛 가격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걸 무슨 타이밍을 재고 있어. 그냥 지금 낙찰받으면 되는 거지. 정 불안하면 낙찰받아서 지금 팔어, 그냥. 예? 3억짜리 2억 5천에 낙찰받아가지고, 아니, 2천만 원만 더 받고 팔아도 우리는 1천만 원은 벌잖아요. 안 그래요? 응? 전혀 일반 부동산을 얘기하는 분들과 저희는 완벽하게 다른 시장이다라는 것을 또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저도 창고, 공장, 뭐, 꼬마 빌딩, 토지, 뭐, 주택, 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또 얘기할게요. 자, 온통 뉴스도 꼬마 빌딩, 창고 공장, 토지 얘기는 안 해. 다 주택 얘기만 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 왜곡된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맨날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50년 동안 주택은 300배 올랐지만 토지는 3030배 올랐다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예? 꼬마 빌딩, 창고 공장이 다 토지 투자지 뭐 그게 그냥 공장 투자고 뭐 빌딩 투자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 다 같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블룸버그의 예측 내용이 너무 기뻐서 저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어저께 난 기사였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기쁨을 함께하고,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 같이 좀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경매 물건 수가요. 벌써 14,500건인가 그래요. 이게 제가 작년 하반기 4분기까지만 해도 9,000건이었거든. 9,000건에서 10,000건이었는데, 제가 아마 한 달 전인가? 그때, 이거 보세요. 벌써 13,000건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14,000건 넘을 거예요. 15,000건 올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14,500건이 넘더라고요. 어저께, 오늘은 못 봤고, 어저께 봤더니, 여러분, 네? 어떻습니까? 점점점 경매 시대가 더욱더 오고 있습니다. 예. 실천해서 돈을 버시겠습니까? 계속 관망하시겠습니까? 네. 타이밍? 그거는 대세 상승장이나 이런 거 바라볼 때 어떤 그런 거를 보는 거죠. 저희 경매 공매 시장은 타이밍이라는 게 없죠. 오늘이 답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우리 샤론 비타님이 오늘 입찰 들어가나 봐요. 낙찰 받으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좋은 물건이 많죠? 우리 회원님들도 오늘 입찰 들어가는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 꼭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지희님, 멘토님, 예, 오늘도 좋은 기사 내용 감사합니다. 김희진님, 나도 꼬마 빌딩 공장 갖고 싶네요. 돈이 없어요. 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돼, 그냥. 네. 우리 저기 좋은 대학교 있잖아요. 무슨 대학교? 들이대학교. 예, 5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 들이대고,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을 들이대학교. 알겠죠, 여러분? 강지희님, 멘토님, 오늘도 좋은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답입니다. 행운요정님. 네, 맞아요. 네. 자, 낙찰 기도합니다. 365일 경매시대 행복한 여행자님.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어이구, 샤론 비타님 법원에 도착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너무 일찍 와서 차 안에서 멘토님 생방 듣고 있어요. 오늘 첫 입찰 들어가요. 첫 입찰이구나. 가슴 두근두근 금리까지 내리면 우신데, 야, 우리 샤론 비타님, 저도 첫 입찰 때가 기억이 나네요. 이런 얘기 하시니까. 야, 제가 첫 입찰 들어갔을 때, 진짜 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내가 500만 원 갖고 경매장에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내 자산 500만 원 있는데,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진짜 막 1억 2천짜리 빌라 낙찰 받아가는 사람, 네,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모았을까? 정말 부러우면서, 나는 언제 저런 날이 오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첫 물건으로 반지하를 받았단 말이에요. 반지하를 받으면서 반지하지만 낙찰돼도 되게 소중하더라. 그때 내가 2등하고 얼마 차이 났지? 한 500만 원, 700만 원인가 차이 났어요. 700만 원인가. 와, 전 그것도 제가 얼마나 후회됐는지 알아요? 왜 내가 높게 써가지고. 모르니까. 그것도 감사한 건데. 모르니까, 모르니까. 근데 지금 뭐 2등하고 뭐 몇 억 차이 난 적도 있고요. 다 필요 없어요. 신경 쓰지 말아요. 예? 내가 조사만 정확하게 했다면 2등하고 몇 억 차이 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난 내가 원하는 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쓴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말하는 이런 느낌과 감정을 결국엔 겪게 될 거예요. 예, 다 이게 비 오고 난 뒤에 굳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패찰하면 패찰한 대로 잘 되면 되는 대로 기쁘게 그 상황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패찰하면 그 땅하고 그 주택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연이 되었다면 더 안 좋은 결말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복하지 않어. 굉장히 기분 나빠. 굉장히 기분 나빠. 내가 이거 낙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몇 천만 원 들어오니까 요걸로 이제 해가지고 저거를 낙찰 받으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왜 나타나서, 저 사람 초보자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게 쓴 거야? 별 생각 다 들고 이제 막 짜증나고 그런다. 그죠? 근데 어때요? 이것도 경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 예. 예, 뭐,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벌어져. 여러분, 또 이런 거 있어요. 입찰장에 갔는데, 어머, 오늘 안 한대. 오늘 안 한대. 난 부랴부랴 막 늦을까봐 또 택시 타고 왔네? 예? 예? 또 오다가 또 도장을 빠뜨리고 와가지고 다시 집에 갔다가 아까 그것까지 가지고 왔는데, 예? 취소됐어. 취소됐어. 여러분 얼마나 진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2등으로 폐차하는 것보다 차라리 취소되는 게 낫다.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요. 뭐 아까 그 질문 하나 때문에 또 제가 딴 데로 빠졌네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별진이 경험해 보셨네. 그죠? 네.
아, 예, 예. 대구에서 대전 갔는데 취소됐대요. 10조 1억. 이거 어떻게. 아, 전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예, 또 서울 근교에서 갔다가 취소된 적은 있는데, 어우, 대구에서 동쪽에서 서쪽 갔는데, 아이고, 취소됐대. 엄마, 이거 어떻게야? 그죠? 그래요, 여러분. 아, 예, 오늘 아주 날씨도 화창하고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모쪼록 굿모닝 경매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